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이자 심리학자인 심영섭입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지내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추석 연휴에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책과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책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달 7월에 특별한 책이 대한민국에서 한 권 번역되어서 발간되었는데요. Unorthodox, 밖으로 나온 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보라 펠드만은 뉴욕의 초정통파 유태인 공동체를 탈출한 여성이죠. 초정통파 유태인 공동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화제를 모았는데요. 가족과 종교, 공동체 등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모든 속박에서 탈출하여 진짜 자기를 찾는 감동 실화가 펼쳐집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당장 읽어보라고 추천했던 그녀의 회고록은 2020년에 넷플릭스 드라마 그리고 베를린에서 라는 제목으로 극화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감독은 마리아 슈레이더, 바로 기억나실 거예요. 독일 영화 파니핑크에서 여주인공이었죠. 오늘 심 교수의 15분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그리고 베를린에서를 심도 깊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베를린 국제공항, 한 여성이 긴장한 모습으로 홀홀단신, 맨몸으로 공항에 도착하죠. 여성은 눈물이 가득해서요. 베를린 시내를 쳐다보고 남녀가 키스하는 것도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아메리카노가 뭔지도 조차 몰라요. 그냥 커피만 달라고 그러고요. 햄이 든 샌드위치를 먹으면 몸에 해로울 거라고 믿고 있어요. 햄 때문에요. 우물안 개구리가 따로 없이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고 지금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는 그녀죠. 이 여자는 지금 막 뉴욕 브루클린의 하시디즘 공동체를 탈출한 에스티 샤피로였죠. 그렇다면 에스티가 탈출한 하시디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하시디즘 유태인 공동체, 그 중에서도 사트마 유태인 계열에 속하는 이 공동체는 흔히 초정통파 유태인, 오소독스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정통파라고는 하지만 사실 본질은 극단의 보수성에 있습니다. 이들의 모토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주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태인들의 후손인 그들은 유태인들의 비극이 주변 민족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지상과제는 구약에 명시한 유태인의 삶 그대로를 아무런 변화 없이 지켜내는 고립주의에 있죠. 그래서 뉴욕에서 살면서도요, 복장부터 언어, 생활 방식까지 미국적인 것은 단 하나도 공동체 안에 발들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영혼의 독이 된다고 철저히 금지시키고 이리 시어만 써야 하고요. 교육도 유대교 경전 토라만을 공부합니다. 또한 사바스라고 하죠. 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데요. 이 드라마의 첫 장면에서 에스티가 가방도 없이 맨몸으로 집에서 나오는 까닭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500m 이상 나가지도 못하는 율법 때문입니다.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이는 공동체의 비난을 사는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는 이 스트라이멀이라고 해가지고요. 족제비나 이 밍크로 만든 큰 모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 페오트라고 하는 페오트입니다. 이게 꼬아 있는 이 옆머리를 합니다. 구약에 구렛나루 머리를 기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태인의 의식주 모든 삶에 율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종교가 유태인 여성들의 삶을 철저히 억압한다는 것이죠. 하시디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중매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두세 번 보고 결혼을 한 후 가능한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을 장려합니다. 이유는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간 600만 명의 유태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굉장한 어떤 그 희생에 관한 보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시작, 에스티가 없어지고 난 후 이 시댁에서 에스티의 남편 얀키가 몹시 난처해지는 것도 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애도 없는 에스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피임을 금지하고 다산을 장려하는 이 문화에서 애가 없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 사실 이 얀키는 잘 모르지만 ST는 임신한 상태로 탈출을 한 것이에요. 이 드라마의 뒷배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하시디즘 공동체와 유태인 문화 풍습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실 건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드라마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 드라마를 자세히 보시면 이 등장인물들이 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문설주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갖다 대고 입으로 이렇게 손으로 갖다 대고 입에 이렇게 탁 키스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문설주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요 안에는요, 신명기 6장 4에서 9절, 굉장히 중요한 글귀입니다. 유태인들한테. 이 글귀가 쓴 종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ST의 남편 얀키와 그의 사촌 모이세가 보시면 매일 아침 저녁에 기도를 드릴 때, 아침 저녁 기도를 드리는데 이 검은 끈을 손에 두르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역시 이 탈리스라는 두건과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경고함을 두르고 아까 그 신명기 귀절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이 귀절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을 받들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분명히 이 구약에는 이 머리에 두르고 또 손에 두르고 또 이 자손에게 이 병구를 가리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시오니즘의 정신을 배격합니다. 철저히 좀 외면하고 무시해요. 게다가 여성은 노래를 배울 수도, 부를 수도, 교육을 받을 수도,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출산을 위한 도구, 자궁의 기능에 맞추어진 이 ST가 처한 사회적 억압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ST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는 알코올리즘에 절어서 무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서 이 어머니는 공동체를 떠나 베를린에 정착해서 레즈비언 애인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ST가 베를린으로 도망친 이유는 그곳에 어머니가 살고 있었고 이 어머니가 결혼 전에 독일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서류를 남몰래 ST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베를린은 뉴욕과 대비되는 다양한 상징성을 갖는 지정학적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와 다양성을 상징하는 이민자 도시 뉴욕과 유태인을 압박했던 베를린이 완전히 이제는 뒤바뀌어버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흥미롭고요. ST는 이곳에서 우연히 음악을 전공하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를린은 자유가 넘치는 현대적인 장소이자 ST에게는 집단 트라우마가 숨겨진 또 다른 장소이기도 하죠. 그녀는 음악원 친구들과 함께 만제 호수에 가게 되는데요. 이 만제 호수는 과거 홀로코스트의 그 유태인들을 죽일 것을 결정한 이 별장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천천히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그녀. 이 장면은 그녀가 유태인의 집단 트라우마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듯 보입니다. ST가 마치 재탄생하는 새로운 세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서 이 가발을 벗자 놀랍게도 거의 삭발에 가까운 그녀의 머리가 드러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하시디즘 누대의 여성들은 결혼하면 즉시 삭발을 하고 가발을 쓰거나 머리에 두건을 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음모를 연상케 한다는 랍비들의 해석 때문이랍니다. 호수 속에서 ST의 삭발이 드러나는 이 장면은 몹시 충격적입니다. 부르카를 쓰거나 할례를 당하는 것처럼 종교가 여성들에게 가하는 처참한 억압과 신체적 구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녀가 삭발하기까지의 그 결혼 과정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그려지는데요. 특히 유태인의 정통 결혼식이 스펙터클하게 펼쳐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영화 디어 헌터에서 묘사되는 그 30분 이상의 러시아 그 정교회식 결혼 장면이 있거든요. 피로연 장면이. 이것과 매우 유사한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유태인들의 끈끈한 결속력과 그들이 얼마나 고립적으로 전통을 고수하는지가 또 ST가 어떤 곳에서 나오기로 결심한 것인지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피부로 다가오게 만들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막 새 신부가 된 ST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이하게도 ST의 삭발 장면은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의 이 삭발한 장면이나 독일군과 내통했다고 머리가 밀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 여성들의 삭발 장면과 그대로 겹쳐집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충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포갑성, 이것이 시대와 장소를 떠나 매우 비슷한 양상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을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것 같지요. 한편 ST의 남편 얀키와 그의 사촌 모이쉐는 ST의 뒤를 쫓아 베를린까지 오게 되죠. 모든 것이 어리둥절하기는 ST의 남편 얀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유럽까지 여행을 갔었지만 아버지의 명에 따라 오직 랍비의 무덤만 구경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모이쉐를 따라다니면서 도박, 매춘, 동성애 같은 다양한 삶의 양태를 접하게 되죠. 그는 본성은 착하지만 마마보이처럼 수줍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죠. 그는 아내인 ST를 보호해주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억압적이고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메이킹 필름에서 얀키 역을 맡은 이스라엘 배우 아미트 라하브는요, 얀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 그저 얀키가 천진하고 순수한 인물 같아요. 그런 게 약점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진실이 단 하나일 뿐이죠. 알고 있는 진실이 단 하나인 그는 처음 보는 스마트폰을 처음 봐요. 여기에다가 내 안에 ST는 어디 있냐고 목 놓아 물어보기도 하죠. 모이쉐는 이런 백지같이 하얀 얀키와 달리 세속에 때가 많이 묻은 인물입니다.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하시디즘 공동체에 있지만 세상을 돌아다니는 티가 역력하죠. 그러나 그의 세속성은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하기에 그저 잔인하고 악랄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어렵사리 ST를 추적해 만난 모이쉐는 권총 한 자루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나는 쏘지 않을 테니까 때가 되면 네가 스스로를 쏘라고 말하죠. 그러나 ST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는 아기가 있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슈베르트 가곡 음악에나 느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네데 같은 클래식은 ST의 내면을 바꾸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죠. 끊임없이 과거에 쫓기고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있는 그녀에게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매혹하는, 내면을 끌어넘치게 하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유태인도 아랍인도 흑인도 모두 클래식 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ST의 세계가 확장되고 다양해진다는 하나의 은유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ST는 신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셔서 공동체를 탈출했다고 말하죠. 반면 ST의 엄마는 사위인 얀키에게 하느님이 내 것인 줄만 알았냐고 일갈합니다. 결국 ST도 얀키도 자신들의 신이 그들의 신이며 또한 우리들의 신이고 유태인이 추구하는 배타성이 과연 신이 진정 원하는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ST는 베를린에 정착하기 위해 음악대학 장학생을 지원하지만 그녀가 배운 일천한 피아노 실력으로는 합격은 어림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ST는 남몰래 보았던 탈무드의 한 귀절을 기억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그리고는 결혼식 때 남자들이 불렀던 유태인 전통가요를 목청껏 부르죠. 드디어 진정한 앞모습을 보여주는 ST. 그런 ST의 앞모습은 반제 호숫가에서, 결혼식에서, 그리고 얀키가 묵었던 호텔방의 그림 속에서 들어있는 여성의 뒷모습, 무언가를 숨겨두었던, 자기도 자신을 모르던 ST와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죠. 이제 ST는 뉴욕을 탈출할 때 피아노 선생님이 주셨던 선물인 나침판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남편 얀키가 손수 옆 머리카락을 자르며 변화할 것을 다짐하지만 그녀는 아이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머리카락의 드라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삭발한 머리와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나이트클럽에 가고요. 그곳 화장실에서 립스틱을 바르는데요. 그 립스틱 이름이 의미심장하게도 에피파니였습니다. 에피파니. 흔히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철학에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유태인이 자신의 조국을 잃고 전 세계를 떠돌고 이민을 가는 과정을 인문학에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는 한 여성의 디아스포라를 다루고 있죠.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비로소 한 인간이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넘은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에피파니인 것이죠. 넷플릭스 드라마 그리고 베를린에서 또 출간된 책 Unorthodox, 드라마와 책 기회가 되신다면 추석에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쉬시는 동안 이 드라마와 책을 통해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용기에 대해 수많은 영감을 받으실 겁니다.